자, 4월 7일 수업 시작할게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과목이 끝났죠. 그래서 오늘부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과목을 시작하게 됐어요. 자바랑은 전혀 달라요.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과목, 이제 첫 번째가 자바 기초를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 자바 기초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코드 작성 규칙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과목으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배웁니다. 줄여서 DB라고 불러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컨텐츠에 입력, 조회, 수정, 삭제, 이 네 가지 작업을 하는 방법을 배워요.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이건 이 네 가지 기능, 이 네 가지 동작을 묶어서 하나의 기능으로 칩니다. 만약에 회원가입이라고 하면은 입력에 해당하는 게 가입이 되는 거고요. 조회는 로그인, 수정은 회원정보 수정, 삭제는 탈퇴가 되겠죠. 장바구니에 담기, 입력, 장바구니 확인, 조회, 장바구니에서 제품 수량 같은 거 바꾸는 거, 수정, 장바구니에서 삭제.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건 이 네 가지 동작이 모든 소프트웨어의 기본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과목에서는 다시 자바로 돌아가서요. 자바 어드밴시드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자바 심화. 주 내용은 자바 플러스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부터는 코드가 양이 좀 늘어나기는 하는데 우리가 기초할 때처럼 막 골머리를 썩을 그럴 건 없어요. 왜냐면 코드 전체가 되게 패턴화돼 있어요. 여기부터는 그냥 이해 하나도 못하고 통째로 외워도 가능해요. 내용 설명할 것도 없어요, 사실 여기는. 그냥 이런 경우에는 이 코드 무조건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사실 그게 다기 때문에 여기서는 PPT가 제공되지는 않을 거예요. 코드가 너무 길어서 PPT 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된 실습 자료는 이제 소스 코드를 통째로 전에 제가 몇 번 소스 코드 이미지로 드린 적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단원별로 묶어놨어요. 어떤 식인지 잠깐 보여드려 보면은, 만약에 설명할 내용이 있다면은 설명할 내용은 이런 식으로 그냥 마크다운 PDF로 바꾼 걸로 간단하게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실습하실 코드는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이미지로 해놓고요. 코드상에 주석으로 설명을 다 달아놨어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일단 백엔드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베이직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HTML, CSS. 이거는 화면을 작업하는 방법이고, 다섯 번째는 자바스크립트. 얘도 화면을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요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이제 웹페이지에 화면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나는 앞에 게 좀 너무 힘들다 라고 되면은 요것만으로도 사실 취업은 가능해요. 요것만 공부해서 이제 취업할 경우에 퍼블리셔라는 직종으로, 옛날엔 웹 디자이너라고 불렀는데 요즘 퍼블리셔라고 부르더라고요.
퍼블리셔라는 직종으로 이제 취업이 가능하고요. 그 경우에는 퍼블리셔로 취업을 할 때는 추가적으로 좀 학습하셔야 되는 게 피그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프로그램 코딩하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화면이 어떻게 구상될지 스케치를 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다룰 줄 아시면 도움이 되고, 포토샵 하실 수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요 직구는 프로그래머로 분류되진 않고요. 약간 디자인 계열이에요. 앞에 과목이 나랑 좀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요렇게만 묶어서도 사실 취업에 도전해 볼 수는 있는데, 공부하는 가지수가 적잖아요. 이걸 다, 우리처럼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연봉 낮아요. 요거 하시는 분들 중에 연봉 3천 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요걸로 취업하셨던 경우에도 이제 일을 하면서 뭔가 자기 스킬을 계속 높여서 직군을 이제 회사 안에서 전환하시는 경우는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6번째로 리액트 JS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해요. 사실 리액트는 실제로 7번째 과목이긴 한데 성격이 비슷해서 좀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전제에, 타입스크립트는 급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가능해요. 사실 개발 직군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최근에 되게 유행을 많이 타긴 했는데, 프론트엔드 개발 같은 경우는 트렌드에 되게 민감한 직종이에요. 왜냐면 프론트엔드라는 게 결국은 화면을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화면 쪽은 유행을 좀 타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개발 트렌드가 좀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7번째가 대망의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이제 백엔드 기술이고요. 사실 이렇게 해서 7과목 공부하시면 10년도에 따라서 원하시는 웹사이트 개발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 과정 자체가 이제 그 웹3라고 하는 주제를 달고 있잖아요. 웹3 기술이 전자지갑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온라인에서 그 공문서 같은 거 발급받을 때 있잖아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뭐 그런 거. 그런 거 발급받을 때 쓰는 기술이 블록체인이거든요. 이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을 고라고 하는 언어로 많이 구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게 8번째 스토리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여기까지는 신입이 다루기엔 약간 오버스펙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7번까지를 메인 목표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8번은 약간 번외편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왜냐면 전자지갑 기술은 쓰는 업체도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아직은. 자, 요게 우리가 공부할 전체 과목들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분야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과목은 사실 프론트엔드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원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쪽에서도 중요한 주제이긴 해요. 제가 데이터베이스 시작할 때 약간 과장을 섞어서 매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분야를 막론하고 프로그래머한테는 교양 과목 같은 그 분야예요. 그래서 자바를 못하는 스프링 개발자는 용서가 돼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못하는 모든 종류의 프로그래머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다행인 거는 자바랑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상당히 쉽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도 뭐 게임 같은 거를 열심히 했다고 쳐봐. 열심히 해서 캐릭터 키워놨는데 저장이 안 돼. 그럼 그거 누가 하겠어요? 저장은 얘가 하는 거거든요. 웹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마음에 드는 물건들 장바구니에 넣었어. 근데 실제로 저장이 안 됐네? 그런 걸 다 얘가 하는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데이터를 다루는 소프트웨어예요. 실제로 돈이 되는 거는 데이터라고요. 가끔 뉴스에서 어디 해킹됐다라고 하죠. 그러면 데이터 훔쳐갔다 그러지 프로그램 소스 훔쳐갔다고는 절대 뉴스에 안 나와요. 프로그램 코드는 돈이 안 돼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는 결국은 데이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데이터베이스의 한 종류인 마리아DB라고 하는 시스템을 소개할 거고요. 여기서 설치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데이터베이스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지를 넣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입력, 조회, 수정, 삭제 중에 조회가 가장 덩어리가 커요. 입력, 수정, 삭제는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조회에 관련된 부분을 여기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세 파트에 거쳐서 길게 볼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 공부할 때는 조회 혼자 한 9를 차지하고 있으면 입력, 수정, 삭제가 나머지가 그냥 1이에요. 그만큼 조회의 비중이 커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아니요, 녹화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화면 위에 팝업 뜨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닫아버렸어.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특정한 목적을 가진 데이터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형태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조회도 가능해야 되고 수정도 해야 되고 삭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들이 막 똑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결국 하나 빼곤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복도 최소화해야 돼요. 데이터의 일관성이나 무결성도 유지가 돼야 돼요. 무결성이라는 거는 각각의 데이터가 고유하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자,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쇼핑몰의 회원 정보나 주문 내역, 은행의 거래 내역이나 고객 정보, 병원에서 쓰는 환자 기록이나 진료 내역.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한편 DBMS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하는 거는 데이터를 모아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메모장 파일, txt 파일이죠. 그리고 엑셀. 이런 것도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예요. 실제로 엑셀은 데이터베이스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메모장이나 혹시 엑셀 파일에 한 10만 건 정도 들어있는 엑셀 파일 열어본 적 있으세요? 어지간해서는 잘 없죠.
그거 컴퓨터로 더블 클릭하면 여는데도 한참 걸려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스크롤 한번 딱 움직이면은 한참 있다 움직여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버벅버벅 하는 거야. 일단 느려요. 그래서 DBMS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이나 검색할 수 있게 해주고요. 자, 메모장이나 엑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엑셀에 어떤 그 보험관리사가 엑셀에다가 고객 정보를 정리해서 USB에 갖고 다녀요. 일반 사무직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술 먹다 USB 흘렸어. 그럴 수 있죠? 그럼 고객 정보 유출 아니야. 아무나 USB 컴퓨터에 꽂고 열어보면 다 나올 텐데. 일반적인 파일 형식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보안의 쥐약이에요. DBMS는 보안에 대한 부분도 챙겨줘요. 권한이 없으면 접근을 못하게 하고요. 자, 엑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명밖에 파일을 못 쓰죠. 두 명의 파일을 동시에 열 수는 없잖아요. 얘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백업이나 복구 같은 기능, 데이터 유실을 방지할 수도 있어요. 이 DBMS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예요. 종류가 뭐 MySQL, 포스테지 SQL, MariaDB,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IBM DB2 등등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오피스에 있는 엑셀도 있지만 그 한컴 오피스라는 거 깔면 엑셀 비슷한 거 같이 깔립니다. 비슷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같은 목적을 갖는. DBMS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은 이제 마리아DB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이건 인터넷에서 그림을 검색해서 가져온 건데요. 무슨 은행에 DBMS라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 DBMS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예금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대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이거를 계좌 주인도 자기 통장 정리 같은 거 하려면 접속을 해야 되고 담당 직원도 접속해야 되고 인터넷 뱅킹을 하려는 소프트웨어도 접속을 해야 되고 ATM 기기도 여기를 통해서 계좌 정보 같은 걸 조회를 한다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에요. 여기서 공유라는 게 중요해요.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내지는 요즘 스마트폰 앱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ATM 기기에서도 내 계좌에 접근이 되죠. 이렇게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에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입금을 하고 ATM 기기에서 출금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데이터를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공유하는 거를 우리는 연동이라고 불러요. 연동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공유되는 경우예요. 자, DBMS 소프트웨어들 종류가 많아요. 일단은 오라클이라고 부르는 게 누가 뭐라고 하던 얘가 가장 좋아요. 상용이에요. 개인 사용자가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쓸 때 무료 버전도 배포가 되긴 하는데요. 그거는 윈도우밖에 배포가 안 돼요. 성능이 되게 좋고요. 대규모를 다루는데 적합해서 대규모 기업에서만 사용을 해요. 주로 대기업, 금융, 공공기관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얘는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드웨어 스펙을 되게 고사양을 요구를 해요. 어느 정도의 하드웨어 스펙일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오라클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 중에 제일 비쌌던 게 이게 벌써 10몇 년 전이네. 그때 60억인가 그랬어요.
컴퓨터가 60억. 영화에서나 보는 사람 키만한 컴퓨터 4대를 병렬로 연결한 컴퓨터였거든요. 상상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은 경우, 5만 건, 10만 건 이런 거는 데이터 양 많은 거 추측에 끼지도 않아요. 최소 100만 건 이상부터 시작해요. 그런 그 약간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에서나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 회사는 잘 사용을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율이 많이 높은 게 이제 MySQL이에요. MySQL이 원래 처음에는 오픈소스, 무료로 시작을 했어요. 공짜였어요. 그래서 다소 고급 기능은 부족했고요. 얘는 저사양에서도 잘 돌아요. 일반 데스크탑에서도 잘 돌아요. 그래서 뭐 일반 웹사이트나 스타트업, 중소기업 뭐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웹사이트 만드는데 최적화가 돼 있기도 해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회사에서 여러 대를 가동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보통 오라클을 운영하는 경우는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본사에다가만 딱 설치를 해놓고 전국의 모든 지점들이 거기 접속해서 사용하는 식이에요. 이게 한 국가 안에서만 일어나면 괜찮은데 요즘은 글로벌 서비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중앙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원격으로 접속해야 된다고 하면은 거리가 멀어지면 처리 속도가 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서비스로 할 때는 보통 시스템을 여기저기 분산시켜서 배치를 해요. 뭐 게임 하시는 분은 한국 서버, 일본 서버, 미국 서버 뭐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 비싼 거 여러 대를 두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저사양의 시스템을 이렇게 막 분산시켜 놓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엄청 좋은 거 한 대에다가 전 세계 모든 시스템을 몰빵하는 것보다 저사양 시스템을 여기저기 분산으로 놓는 게 처리율이 더 좋더래요. 이게 SNS 같은 거 퍼지면서 이제 얘가 많이 부각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은 경쟁사인 오라클 입장에서 어떻겠어? 지네는 상용이고 얘는 무료였는데 갑자기 얘가 글로벌 서비스에 더 적합하다라고 알려버리면은 상용 서비스를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냅다 인수를 해요. 그래서 개발사가 지금 같아요. 그래 놓고 유료로 돌려버려요. 못됐지. 그래서 현재 MySQL은요, 오라클이 인수해서 계속 개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고급 기능을 많이 오라클이랑 비슷하게 업그레이드를 해놨어요. 일반 개인이 다운받아서 학습용으로 쓰는 거는 무료인데 상용 시스템에 쓸 때는 돈을 내야 돼요. 그랬더니 이 MySQL을 만든 원 개발자가 쥐는 평생 공짜로 이제 배포를 했는데 그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는데 갑자기 인수해서 상용화 시켜버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 받고 팔기는 했지만 소스 코드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을 바꿔서 똑같이 재출시를 해요. 솔직히 나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그래서 MySQL하고 마리아DB는 사실상 같아요. MySQL 기반으로 성능 및 보안이 개선된 거고요. 원래 소스 코드가 같은 거기 때문에 MySQL하고 호환이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DB하고 MySQL은 그냥 똑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은 이제 개발 회사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이제 개발을 따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들끼리 서로 기능을 베끼고 있어요, 이제. 서로. 자,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는 마이크로소프트 거고요. 당연히 상용이에요. 근데 얘는 마이크로소프트 환경에서 최적화돼요. 그래서 별로 볼 가치가 없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모르셔도 상관없는 애들이에요. 얘는 나머지 것들이 약간 좀 비주류 DB라서.
왜냐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설정이 되게 복잡해서 잘 안 쓰고요. 몽고DB는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거거든요. 약간 좀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얘도 잘 안 쓰고, 큐브리드는 국내 전용이에요. 글로벌 인지도가 낮아서 잘 안 써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아니면 MySQL인데 MySQL 이퀄 마리아DB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마리아DB를 채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오픈소스라서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MySQL하고 호환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마리아DB를 공부하는 건 MySQL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결정적으로 근데 설치가 MySQL보다 좀 쉬워. MySQL 제가 주말반에서 한번 설치해봤는데 오전 4시간 수업하는데 설치를 하루 종일 했어요. 그 밖에 뭐 다른 기능들은 뭐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자, 마리아DB하고 MySQL. 마리아DB는 오픈소스예요. 무조건 무료고요. 그 다음에 MySQL은 무료 버전도 있긴 한데 이거는 개인에 한해서고, 그 다음에 상용 버전이 있고요. 마리아DB는 이제 고성능으로 나중에 성능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MySQL은 기본적인 성능만 갖고 있고, 얘는 MySQL과 호환 가능. 얘는 자체 생태계. 다른 애들하고 뭐 연동하거나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DB가 MySQL보다 좀 더 진보한 거다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또이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설치를 해볼 건데요. 일단 설명 다 한 다음에 시술 시간 따로 드릴 거예요.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페이지에요.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을 버전, 그 다음에 운영체제 윈도우스, 그리고 아키텍처는 X86-64 선택하고 압축 파일 유형, 그 다음에 다운로드 서버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한국 서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을 때는 오사카에서 받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게 걸려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다운받아서 오늘 카톡으로 파일 보내드렸어요. 받으신 파일 중에 확장자 압축 파일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미리 다운받아서 드렸으니까 이거 직접 다운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바 설치했던 거랑 비슷해요. 일단은 C 드라이브 안에 압축을 푸세요. 압축품 폴더 들어갔을 때 바로 내용물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별도의 압축 해제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라 윈도우 자체 압축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는 이 폴더가 이중으로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폴더를 하나 밖으로 꺼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압축 파일을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이렇게 뭔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윈도우 안에 압축을 처리하는 전용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예요. 여기서 이제 반디집이라는 압축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경우인데 이게 안 나오면 압축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는 경우예요. 그때는 윈도우가 자체적으로 압축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압축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전용 프로그램으로 압축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압축 파일 이름으로 폴더가 생기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내용물들이 있겠죠. 이게 정상인 건데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압축해제 해볼게요.
자,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압축을 푼 거예요. 압축 G폴더 풀기라고 나오죠. 이게 윈도우 자체 기능으로 압축을 해줘야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전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자, 이렇게 압축을 해제하면 분명히 또 똑같은 폴더 이름이 생겼죠. 이 안에 들어가면 똑같은 이름의 폴더가 한 겹 더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의 폴더가 이렇게 이중으로 만들어져요. 윈도우 자체 프로그램을 쓸 경우에는. 이거는 압축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예요. 사실 별도의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윈도우 자체 기능으로 쓴다라고 하시면은 컴퓨터 기초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폴더가 이중으로 중첩되면은 폴더가 겹치지 않게 얘를 C 드라이브로 옮겨야겠죠. 요거 안에 들어갔을 때 딱 내용물만 있을 때. 이거를 C 드라이브에다 옮겨버리면은 안에 들어가면 한 겹 더 있으니까 경로가 엉키잖아요. 똑같은 폴더가 이중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C 드라이브에 내가 폴더를 딱 놨을 때 그 안에 들어가면은 바로 내용물만 이렇게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설치 과정, 기본 설치 세팅은 자바랑 비슷해요. 자, 내 PC 마우스 우클릭해서 속성 누르시고요. 그럼 이제 시스템 정보 나오죠? 고급 시스템 설정 눌러서. 자바에서 했던 거니까 좀 빨리빨리 갈게요. 자, 환경 변수 누르고 새로 만들기. 자바에서는 자바 홈이었죠? 오늘은 마리아DB 홈이에요. 그리고 아까 압축을 해제한 파일 경로를 입력해 줍니다. C 드라이브에 놨으면은 그렇게 입력하면 되는데 나는 C 드라이브 말고 다른 데다 놨다 라고 하시면은 본인이 배치한 경로 넣으셔야 되고요. 주의하실 거는 이 경로 안에 이제부터 한글 띄어쓰기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제 한글 쓰는 거 끝났어요. 기초 과목 하면서는 쓰셔도 상관이 없긴 한데 우리가 한글을 써도 되는 게 아까 과목 얘기했을 때 파일이나 폴더 이름에 한글을 써도 되는 게 이거, 요거까지, 요 세 과목만이에요. 다른 과목들은 데이터베이스, 자바 어드밴시드, 리액트, 스프링 부트, 전자지갑 여기는 파일이나 폴더 이름에 한글이나 띄어쓰기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스라는 거 찾아서 편집 버튼 누르고 이렇게 창 나오죠? 여기서 새로 만들기 누른 다음에 마리아DB 홈 퍼센트 마리아DB 홈 역슬래시 빈이라고 입력합니다. 자바 할 때는 퍼센트 자바 언더바 홈 퍼센트 역슬래시 빈 이렇게 입력했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자바 할 때 다 했던 거예요. 이게 뭔가 설치할 때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들어가요. 무슨 홈, 요 이름만 매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제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스크린샷을 제시했잖아요. 두 번째죠. 그럼 다음에 이런 과정 또 할 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제시 안 해드린단 말이에요. 3번씩이나 할 수는 없잖아. 그럼 그때는 그냥 무슨 홈 환경 변수 잡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아니, 권한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경로를 윈도우에 지정을 해주는 거야. 파일의 위치를 윈도우한테 알려주는 거야. 자, 열려있는 환경 변수 창 전부 다 확인 눌러서 싹 닫으시고요. 명령 프롬프트 열어서 마리아DB 한 칸 띄고 빼기 2개 버전 입력했을 때 이렇게 버전 값이 나오면 이제 경로 세팅이 다 된 거예요. 만약에 안 나오면
명령 프롬프트를 재시작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설정한 경로에 오타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는 마리아DB 실행 파일의 위치를 윈도우한테 알려주는 거지 설치가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설치합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열어야 돼요. 그냥 명령 프롬프트 여는 거랑 관리자 권한 여는 게 달라요. 그냥 열 때는 여기다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죠. 관리자 권한으로 열 때는 그냥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쉬프트 엔터예요. 그러면 떴을 때 제목에 관리자라고 떠요. 제목에. 그냥 실행할 때랑 달라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은 여기 앞에 관리자라고 제목이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DB 빼기 인스톨 빼기 DB 한 칸 띄고 빼기 득의 서비스 시스템에 등록할 이름입니다. 빼기 두개 패스워드는 한 다음에 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빼기 두개 포트 번호라는 값을 지정하시면 돼요. 근데 포트 번호가 뭔지는 아직은 얘기하기가 좀 이른 것 같아요. 자, 등록할 이름 직접 지정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my mariadb라고 통일합시다. 비밀번호 사실 이것도 맘대로 정하시면 되는데 수업에서는 1, 2, 3, 4로 통일합시다. 포트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 3306으로 자동 설정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동 설정되는 값을 하면은 다른 수업하고 충돌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고유의 값으로 바꿀게요. 9090으로 바꿀게요. 비밀번호하고 포트번호는 가급적이면 이 교재랑 똑같이 맞춰주세요. 이거 뭐 따로 바꾼다고 해서 작동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이 값을 자바 소스 코드에 그대로 넣어야 돼요. 근데 꼭 보면은 이거 비밀번호를 본인들이 임의로 바꾸신 분들은 자바 코딩할 때 자기가 바꿨다는 거 생각 안 하고 예제 소스 드린 거 그대로 똑같이 베껴요 매번. 이거 왜 안 되니? 비밀번호 본인이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끔 그러신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비밀번호 넣는데 남들이 좀 몰랐으면 좋겠어. 나만의 비밀번호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웹사이트에 회원가입할 때 비밀번호 하나 정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나머지 웹사이트도 비밀번호 다 똑같아요. 거의 다 그래요 진짜. 그래서 한 군데 비밀번호 캐치하면은 진짜 딴 데도 다 로그인돼요. 내가 그걸 되게 많이 해봤거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여기에 설정하는 이 비밀번호는 학원 컴퓨터에 세팅하는 거니까 뭔가 찝찝한가 봐. 비밀번호를 평소 쓰던 거랑 다른 걸로 설정을 해요. 그래놓고 조금 있다가 자기가 비밀번호 까먹었대. 자, 여기서 설정하는 비밀번호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자 비밀번호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복구 못해요. 죽었다 꺼도 복구 못해요. 포맷까지는 아닌데 싹 지우고 다시 깔아야 돼. 이거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대형사고예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서 C 드라이브 밑에 무슨 폴더에 이제 설치하라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데이터라는 이름의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 보시면 my.ini라는 파일이 생겨 있을 거예요. 그걸 메모장으로 열어서 요 코드를 직접 기입을 하세요. 로어케이스 테이블 네임스 2.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은 대소문자를 구별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자, 다시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 프롬프트 가동하고요. net start 아까 등록한 이름 my mariadb라고 하면은 가동이 될 겁니다. 이 명령은 최초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이 다음부터는 시스템 재부팅 할 때마다 얘는 자동으로 될 거예요. 자, 여기부터는 맹용 설치 방법인데요. 강의실 컴퓨터는 윈도우 기준이니까 요거는 제가 그냥 페이지만 넣어놓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설치가 다 되면 24페이지로 워프하시고요. 이제 설치 확인해 봐야죠. 명령 프롬프트를 그냥 일반 권한으로 연 다음에 마리아DB 한 칸 띄고 마이너스 U, 유저의 U예요. 근데 지금 설치했는데 여기 아이디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설치 초기에는 관리자 아이디인 루트를 입력합니다. 루트가 이 시스템의 모든 권한을 갖는 최상위 관리자예요. 그래서 실무 가면은 관리자 권한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 루트 권한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루트 이퀄 관리자예요. 마이너스 P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옵션이에요. 요 뒤에는 값을 비워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드 구문 설명할 때 대괄호가 쳐져 있는 거는 필요 없으면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입력할 때 대괄호까지 칠한 얘기가 아니라. 자, 백의 두 개 호스트는 로컬 호스트. 얘는 접속할 컴퓨터의 주소예요.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컴퓨터에 설치해놓고 원격 접속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가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에 설치한 거잖아요. 그때는 로컬호스트라고 기입하시면 되고요. 로컬호스트랑 다른 뜻이 127.0.0.1도 돼요. 요거 두 개가 지금 내가 만지고 있는 컴퓨터 자체를 뜻해요. 기억하세요. 로컬 컴퓨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우리 지역 음식을 로컬 푸드라고 부르잖아요. 로컬이라는 게 그 지역 자체를 뜻하는 거잖아요. 호스트가 컴퓨터거든요. 호스트가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로컬 호스트라고 하면은 내 눈앞에 있는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컴퓨터를 뜻해요. 이 로컬 호스트랑 같은 뜻의 말이 127.0.0.1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뭐 요런 값이나 뭐 포트 번호라는 개념은 우리가 아직 네트워크 개념을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설명을 못 해요. 요거는 이제 스프링 들어가거나 아니면 리눅스 할 때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접속 주소가 로컬 호스트인 경우는 생략해도 됩니다. 그럼 요거 빼먹어도 된다는 거죠. 요거는 입력할 때 빼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빼기 두 개 이퀄 포트 번호. 기본 포트는 3306인데 아까 설치할 때 9090으로 바꾸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입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마리아DB 이외에 다른 DBMS가 없다면 요것도 생략해도 문제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접속이 됩니다. 윈도우에 접속했을 때는 C 드라이브 밑에 어디 이런 식으로 폴더 위치가 보이는데 여기서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MySQL, 마리아DB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명령 프롬프트 출력 상태가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현재 내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속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맥 쓰실 때 이렇게 명령어 입력하고 나면은 비밀번호 입력하세요라고 나와요. 비밀번호가 이렇게 입력이 되잖아요. 윈도우에서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이렇게 별표로 표시가 되거든요. 잘못 입력하면 백스페이스로 지울 수도 있어요. 근데 맥은 여기서 백날 키보드 쳐봐야 꿈쩍도 안 해요. 내가 입력하고 있다는 게 표시가 안 돼요, 맥은. 그래도 키보드 누르면 입력이 되는구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맥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잘못 입력하면 백스페이스로 삭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 입력했다 싶으면 그냥 엔터 쳐버리고 비밀번호 처음부터 다시 입력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MySQL dump.sql이라는 파일을 같이 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사용할 실습용 데이터베이스예요. 명령 프롬프트를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실행하되 관리자 권한 아니에요. 이 MySQL dump.sql이라는 파일이 위치하는 폴더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명령 프롬프트에서 폴더 이동 명령어는 cd 한 칸 띄고 -t 그리고 이동할 경로예요. 맥은 슬래시 D 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자기 사용자 계정 폴더에서 실행을 해요. 근데 파일이 있는 위치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가 이 위치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이때 쓰는 명령어가 cd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change directory. 이거 첫 주에 알려드렸어요. 이제 슬슬 그런 거 언제 했어 싶죠? cd 한 칸 띄고 슬래시 d 그 다음에 이동할 위치 복사해 갖고 붙여넣고 엔터 치면은 글로 이동을 합니다. 아니면 윈도우에선 치트키도 있다 그랬어요. 폴더 창에서 요 경로 지워버리고 여기다 cmd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이건 윈도우만 돼요. 여기서 cmd 엔터 땅 치면은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그 위치에서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오늘 드린 그 mysql dump.sql이라는 파일이 있는 걸 이제 위치에서 mariadb -u 사용자 이름 루트죠. 따로 아이디 만든 게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관리자 아이디 쓰는 거예요. -p 이 p가 뭐냐면 아까 설치할 때 mariadb install db라고 한 다음에 여기 패스워드라는 거 입력해서 패스워드 1, 2, 3, 4로 지정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루트 패스워드예요.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비밀번호 1, 2, 3, 4라고 입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이 뭐냐면은 요 mysql dump.sql이라는 파일에 우리가 실습으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여기 이 파일 안에 백업을 받아놨거든요. 요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이 시스템으로 괄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밀어 넣으란 뜻이에요. 눈 떠. 자, 이제 다 됐으면은 접속해서 테스트 해봅니다. mariadb -uroot -p 포트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하고요. 자, use mysql semicolon 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그럼 데이터베이스 changes라고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명령어까지 쳐보세요. select 별표 from department 라고 했을 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쭉 출력이 되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자, 요거 설치해 보시면 됩니다. 네, 시간 제한 없습니다.